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2주간 할 거고요. 2주간 하루에 3시간씩 10번이니까 총 30시간.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 일단 경조 선택이고, 혹시 그 선택 과목 경조 맞죠? 네, 그러면 뭐 됐네요. 사실 그 1차 경영학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그 인사랑 경조를 선택을 해서 하고 계신다면 그럼 경영학 1차 시험이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무사 1차 경영학 시험을 누가 내냐면 인사 경조 교수님들께서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내요. 거의 한 시험 문제 절반이 한 40%에서 한 50%가 인사 경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거의 다 맞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마케팅이나 이런 좀 짜잘한 거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나오는 게 나와요. 맨날. 예, 그래서 조금 공부 한 번만 해놓으면 상당한 고득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제 수업의 목표는 90점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100점을 목표로 하신다. 예, 그러면 나가세요. 전 100점은 못 만들어 드려요. 왜 그러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노무사에서 경영학에 보면 마지막 끄트머리에 한두 문제가 시사상식이 나와요. 예. 근데 그건 그 누구도 뭐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USB의 B가 영어로 뭔가 뭔지 아세요? USB, 우리 USB 쓰잖아. 그 B가 뭔지 알아요? 나도 여기서 처음 봤어. 버스. USB의 B가 버스래.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이런 거. HTTP랑 IP의 P가 뭐를 의미하는가? 뭘 것 같아요? 이거 다 기출이야. 뭘 것 같아요? 이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학교에 그 지도 교수님한테, 아니 도대체 이런 시험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건 경영정보 아니겠니? 뭐 이러면서 경영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한두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찍어야 돼요. 그건 찍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90점이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0점을 목표로 만든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수업만 잘 따라오면 무조건 80점 이상은 그냥 무조건 확보. 그리고 조금만 더 해주시면 90점 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강의 교재가 2권이죠. 그 중에서 강의 노트 중심으로 갈 겁니다. 얇은 거, 얇게 갈 거예요. 아주 컴팩트하게. 1차는 컴팩트하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노트 중심으로 갈 거고요. 오늘 강의 노트를 나간 분량만큼 집에 가서 기본서를 읽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싹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서 한참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아주 얇은 강의 노트 한 권만 딱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해서 총 30강의 전체 끝낼 거고요. 예, 전체 끝내고 한번 보자. 3시간 맞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총 30강 정도 해서, 예,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이고요.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교재 제일 첫 번째 한번 펴보시면 거기 말고 앞에,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경영학의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학의 개요. 몇 페이지죠? 3페이지. 거기 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경영학. 여러분들 우리 우선 경영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뭔지 한번 해봅시다. 경영학이라는 학문. 일단 전체적으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뭔지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강의 스타일이자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크게 숲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무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예, 그런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이니까 좀 부담이 없어요. 되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업 경영이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학. 경영학은 여러분,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참 재밌는 게요. 사기업에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쓰면 그 학문이 뭐냐? 그게 경영이에요. 경영. 예, 그게 좁은 의미의 경영은 사실 사기업을 말해요. 근데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공공기관에서 쓰면 뭐가 되냐? 그게 행정학이에요.
예. 여러분들 행정학이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경영학, 쉽게 말해서 매니지먼트라는 걸 사기업에 썼으면 그게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매니지먼트를 공공기관에 썼으면 행정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학은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중에 우리는 뭘 초점을 두고 볼 거냐면 바로 사기업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를 보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영학이라는 전체 틀을 일단 한번 좀 볼 건데, 경영학. 자, 경영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학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 한번 물어봅시다. 기업 경영의 목표는 뭘까요? 왜 삼성전자가 존재하고 왜 현대차가 존재할까요? 보지 말고. 뭘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 네, 뭘 것 같아요? 정답. 그거 말 그대로 그거죠. 삼성이 왜 했어요? 삼성이 사회 봉사하려고? 아니요. 왜? 이거 돈. 그렇죠. 네.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회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가장 제1의 목적은 바로 이윤 극대화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게 모든 기업의 가장 핵심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윤 극대화라는 건요, 어떤 일정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이윤 극대화는 곧 주주 가치의 극대화란 말이랑 동일하고요. 또 어떤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기업 가치 극대화란 말이랑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경영학은 말 그대로 기업이라는 거대 조직을 관리하는 하나의 학문인데요. 그러면 그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일단 한번 봐야, 그래야 이 안에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1월 1일, 오늘 거의 그렇네. 그렇죠? 오늘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부터 들어가기 앞서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경영학의 8대 주제라고 합니다. 경영학의 8대 주제, 그게 뭐냐? 맨 위에 보면 회계학부터, 두 번째 재무관리, 세 번째 기업 경영전략, 네 번째 생산운영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인사노무관리, 일곱 번째 경영조직론, 여덟 번째 경영 일반까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자주 눈에 좀 띄는 게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쵸?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보는 인사관리랑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은 사실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세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경영학의 8대 주제라고 1번부터 8번까지 요 순서대로 과목을 쭉 적어놨는데, 요게 사실 나름 요게 1번부터 8번까지 저 순서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본격적으로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는 걸 보기 전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보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특정 시점의 회사의 재무 상태와,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회사의 경영 성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잘 봐요.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됐어요? 그런데 A 기업이 12월 31일 날, A 기업의 12월 31일 날 그때 회사가 얼마의 자산을 들고 있냐면,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고 하고 B 기업은 100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물어봅시다. A 기업과 B 기업 중에 어느 회사가 더 괜찮은 회사처럼 보여요? 그렇지. B,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봅시다. 우리 1차 과목 이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 지금 한 30시간 수업할 거거든요.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제가 되게 재미있게 쉽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한 편의 드라마 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딱 A는 10억을 갖고 있고 B는 100억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B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반쪽짜리 정보예요. 왜 그러냐? 잘 봐요. A라는 회사는요, 사실 1월 1일 날 원래 1억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플러스 9억을 벌어들여서 그래서 10억이 된 겁니다. 반면 B기업은
1월에 99억을 갖고 있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1억을 벌어들여서 100억이 된 회사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특정 시점에 그 회사의 재무 상태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두 개를 다 하니까 회사가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봅시다. 제가 이 두 회사를 실제로 가본 적도 없어요. A 기업은 어디 있는 기업이냐면 저기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회사고, B 기업은 어디 있는 회사냐면 강남역에 있는 회사예요. 실제로 그러냐? 아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회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저는 안 가보고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충 눈에 보여요. 어떻게? 자, 보면 B 기업은 딱 보면 어떤 회사냐? 성장이 굉장히 더디지만 하지만 덩치는 큰 B 기업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기업처럼 보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근데 A 기업은 굉장히 아직 덩치는 작아요.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뭡니까? 스타트업 기업 같은 걸로 보여. 바로 이겁니다. 이게 딱 보면 회사라는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바로 이 두 가지 정보가 핵심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건데 보세요.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우선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게 특정 시점. 됐습니까? 그 다음 이 회사가 1년 동안 어떤 경영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주는 걸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물론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회계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다. 그게 뭐냐? 특정 시점, 일정 기간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회사를 설립해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어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고 해서 땡땡 기업이라고 해봅시다. 땡땡 기업에 언제냐면요, 특정 시점이라서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면 알 수 있어요. 뭐냐? 잘 봐요. 첫 번째, 여기 왼쪽이 자산. 두 번째, 여기 위에가 부채. 세 번째, 여기가 자본이 됩니다. 야, 아이씨, 어려워서 못하겠다.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작년에 그 불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네, 집을 하나 샀어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집을 하나 샀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집을 샀는데 여러분, 제가 집을 사면 얼마 주고 샀냐면 10억 주고 샀다고 할게요. 10억. 됐습니까? 자, 제가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그럼 제가 10억 주고 집을 사면 그 집은 이제 누구 거예요? 수지 거야? 프라임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너 집 있냐? 내 자산 중에 집이 한 10억 정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말 그대로 자산이라는 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어요. 제가 10억.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이 7억이고요. 이거 가지고 집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은행에서 3억을 빌려온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라는 걸 살 때 10억 주고 살 때 어떻게 했냐면 남의 돈 3억과 내 돈 7억을 합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는 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자,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현재 저의 자산의 상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나의 자산의 상태는 바로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이 자산을 형성했다라는 걸 바로 요 표에서 모든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산을 10억짜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오른쪽 측면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무슨 공식이겠나 싶긴 한데, 근데 회계에서 공식이라고 하니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산은 뭐 더하기 뭐예요? 뭐예요? 부채 플러스 오케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남의 돈 3억과 내 돈 7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걸 그럴싸한 말로 회계에서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설명하죠. 어쨌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끝났네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회사가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눈에 쫙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한번 꼽아보라면 여러분들 중요한 두 사람?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예요? 누구? 그렇지. 정답. 물론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회사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사장입니다. 사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눈에 사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놈 새끼는 저건 진짜 월급 도둑이다. 월급 루팡이라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고로 제가 삼성증권에 있을 때 사장님을 3분 모셨는데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장님이 두 번째 사장님이세요. 이분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분 제가 누구랑 말은 안 하는데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지인들한테 사장 경비로 그 선물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이패드를 선물한 거예요. 아이패드를. 그 당시 아이패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몇 대를 선물을 했냐? 100대 선물한 거예요. 얼마 썼어요? 1억. 아이패드 선물에 1억 썼어. 이 미친놈 진짜. 그렇죠? 와씨, 그 지 돈이야. 전부 다 우리가 벌어온 돈에서 지가 빼간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태만한 사람이 많긴 하나. 어쨌든 그 사장이란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배에서 따지면 어떤 존재죠? 선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 회사라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첫 번째는 누구냐? 전 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장 다음 중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 생활 해보시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장 다음 중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사장 말고 그 다음 좀 중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사. 그렇죠. 이사진이긴 한데 이사진도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참고로 제가 알기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는 사장 다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CDO예요. CDO. 그 CDO가 뭐냐면 최고 디자인 경영자예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차의 디자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현대차랑 기아차 어땠어요? 진짜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와, 어떻게 무식해도 저렇게 못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현대차, 기아차 어때요? 디자인 거의 질이죠. 예. 거의 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요즘에 잘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전 세계의 자동차 3대 디자인 장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기아가 영입을 하고 추후에 한 명을 더 영입합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어디 디자이너냐면 아우디 아시죠? 예. 혹시 아우디 차 중에 스포츠카 중에 TT라고 아주 예쁜 차 혹시 아세요? 좀 있거든요. 그거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거기 원래 수석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을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체 브랜드를 런칭한 게 그게 제네시스예요. 네. 그 제네시스 가장 최근에 G80이랑 그거 이렇게 두 줄 된 거 아시죠? 예. 그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죠. 그거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고 최종 거기까지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 단계별로 발전시킨 거예요. 예. 천재죠, 천재.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현대차에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고 돈도 많이 줬어요. 그 사람한테 엄청나요, 연봉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왜 떠났냐? 엄마 보고 싶어서 갔어요. 고국이 그리워서 결혼을 하셨는데 독일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독일에 있고 자기 혼자 너무 한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냥 가고 싶다 그래서 돈 다 버리고 갔어요. 갔고 현재는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서 사장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면 그 두 번째 2인자는 누구냐면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돼요. 실무에서.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현대차나 기아차는 좀 독특하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회사에서 2인자는 누구냐? 보통은 재무 담당자예요. 재무 담당자. 그래서 최고 재무 담당자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C?
야, 다행이다. 난 C 했을 때 네가 또 발 이렇게 그렇죠. CFO입니다. CFO 최고 재무 담당자. 그래서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2인이니까 그 두 사람은 회사 전체에서 회사를 전체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저는 이 가운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가장 중요한 CEO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으니까 CFO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두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잘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다못해 치킨집이나 편의점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무슨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여기 아니신 것 같은데 경영학 수업 들어오신 거 맞아요? 맞아. 한 번 더. 제가 세 분이라고만 들어. 앉으십시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다못해 여러분 치킨집이나 혹은 편의점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모든 회사 생활의 첫 출발점, 회사를 창립한 데서 첫 출발점은 뭐냐? 쩐입니다. 돈. 여러분들 쿠팡 있죠? 쿠팡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계속 잘 나가는지 아세요? 쿠팡이 미친 듯이 여러분들 그 싸게 막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살아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쿠팡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속된 말로 쩐주가 누구냐면요. 일본의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일본의 누구냐면 제1의 부호예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쿠팡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돈이에요. 돈줄이 어떻게 자꾸 샘솟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첫 출발점은 이거예요. 뭐냐? 돈줄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CFO예요. 최고 재무 담당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창립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돈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남의 돈 가지고 가거나. 이 두 가지 적절히 섞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자 보세요. 지금처럼 금리가 되게 낮은 시절에는 남의 돈을 빌려오면 상당히 유리하긴 해요. 맞죠? 왜? 이자가 얼마 안 나가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 있다면 약간 아직까지 경제적 관념이 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쌤, 내 돈 갖고 하면 이자가 아예 없잖아요. 맞아요? 맞긴 맞죠. 내 돈 갖고 이자가 없어. 그럼 그게 제일 싼 거네. 근데 아니요. 왜? 내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돈을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했다며 그럼 거기에서 얻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용이야. 기회비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재무 담당자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만큼의 사업에 자산이 필요한데 요걸 형성하기 위해서 남의 돈과 내 돈을 요 크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어떤 비율로 조절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CFO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자가 쌀 때는 남의 돈을 좀 많이 땡겨오고 반면 이자가 많이 비싸면 내 돈을 좀 많이 쓰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CFO는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왔을 때 가장 바람직한지 요걸 뭐라고 하냐?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의 가장 첫 출발점이 뭐다? 자금 조달이 됩니다. 자본 조달.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CFO는 밥만 먹고 이 생각만 해요. 아이씨,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돈을 조달해 올 때 가장 저렴하게 비용으로 지불하고 조달해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처럼 이자가 쌀 때는 남의 돈을 좀 많이 가져오고 반대로 이자가 점차 올라간다 생각하면 살짝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을 조달해 왔을 때 가장 비용이 저렴한 거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옵티멀한 상황을.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CFO가 돈을 조달해 왔잖아요. 그럼 CFO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딱 끝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자, 자본이 조달됐어요. 이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하냐? 이제 사장한테 줍니다. 사장한테. 자, 이렇게 조달된 자본을 CEO한테 이렇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사장님, 제가 돈을 이만큼 조달해 왔으니까 요 돈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CFO가 CEO한테 딱 줍니다. 돈을. 됐습니까? 그럼 CEO는 그 돈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하냐? 자본을 조달해 오는 것까지는 CFO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돈을 조달해 온 걸 가지고 이제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누가 하는 거냐? 그건 바로 회사가 나아갈 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치 배에서 누가 하는 일과 똑같냐? 선장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EO가 드디어 이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CEO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고 끝에 우리 회사가 이런 곳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애니콜이라는 피처폰을 되게 잘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렇죠? 그랬던 회사가 갑자기 전 세계 트렌드가 뭔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타나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거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두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도 새로운 스마트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CFO한테 저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조달해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돈을 조달해 와요. 그럼 이제 CEO인 이재용 부회장이 고민 끝에 어떻게 저기 한번 투자해 보자라고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CEO는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투자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삼성의 부회장인 CEO인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럼 이제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투자 결정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회사가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땅을 하나 사고, 그렇죠? 땅 하나 사고 그 위에 공장 짓고 여기다 기계도 놓고 그다음 여기다가 사람도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딱 회사에 그렇죠. 자산을 딱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안 어렵죠? 쉽죠? 그래요. 자,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자산이 딱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회사는 뭐 하냐? 바로 공장이 딱 세팅이 되면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장을 쿵짝쿵짝 돌립니다. 그게 뭡니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요. 공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산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생산을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원재료를 투입해서 그 제품을 제조해서 탁 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냐? 바로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재고라는 형태로 쌓아둬요. 재고라는 형태로 창고에 쌓아뒀다가 그리고 이 재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디어 시장에다가 판매합니다. 드디어 판매를 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재고를 판매했을 때 그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당 100만 원짜리라고 할게요. 근데 그 1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10대 판매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 그럼 얼마의 총 판매 금액이 나옵니까? 자, 자, 여러분들 산수 한번 해봅시다.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 네, 1000만 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제품을 판매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해서 그걸 매출액이라 그래요. 매출액. 이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일단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당 100만 원짜리를 10대 팔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럼 저 1000만 원이 다 삼성 거냐? 아니요. 저기 제품에는 삼성이 최종 제품을 만들기 전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 한 개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매출액이 예를 들어 제품 한 개당 100만 원짜리를 10대 판매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의 값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품 한 개당 원가가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10대 판매했으니까 제품의 원가는 5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매출 원가라고 해요. 이걸 빼줘야겠죠. 자,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매출 원가를 빼주고 난 뒤에는 그다음 뭐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광고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스 같은 거 만들어서 자 한번 써보세요. 막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판매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이게 뭐죠? 재고로 쌓아놨을 때 그걸 뭐 해야 돼요?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역시 여기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제품의 판매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 관리비 줄여서 이거를 판관비라고도 해요. 요걸 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 두 개를 딱 빼면요. 딱 빼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을 해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멋진 말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영업이익이 나오면 이제 저게 다 삼성전자 거냐? 아니요. 저기서 이제 좀 빼야 될 게 몇 개 더 있는데 잘 보세요. 어쨌든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저만큼 벌어들인 건 알겠는데 회사가 그러면 이런 자산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돈을 썼잖아. 돈을. 그렇죠?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자금을 조달했을 때 남의 돈을 가지고 조달해 온 거에 대한 대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 빌려오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뭐죠? 그렇지, 이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자 비용을 일단 뺍니다. 요걸 빼요.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할게요. 요걸 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적어요.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자, 보세요. 돈을 빌려온 거에 대한 남의 돈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일단 빼고 나면요. 그다음 다 내 돈이냐?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 요 선 안에 누구 한 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도와줬대요. 서비스를 제공했대요. 그게 뭐냐?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혹은 항만과 도로를 건설해주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했대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국가, 정부. 정부에서는 뭘 떼갑니까? 그렇죠. 세금 미치듯이 떼가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법인세죠. 회사에서 떼가는. 그래서 여기서 뭘 뺍니까? 법인세를 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빼고 나면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말 아닌데 우리가 영어로 this year 이건 뭘까요? 한국어로 하면 뭐랄까요? 올해잖아. 올해. 그렇죠? 당해. 그렇죠? 그 올해를 회계에서는 올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회계에서는 약간 좀 그럴싸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 그래. 단기. 근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올해. 그래서 요렇게 뚝 빼면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이라 그래서 그거를 단기, 그 다음 이게 전체 이제 비용 다 뺐죠? 그래서 이걸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기 순이익까지 딱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이해되십니까? 순이익은 순이익인데 무슨 순이익이다?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단기 순이익은 이제 정말 누구 거예요? 오케이, 삼성전자 거예요. 이 회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할 때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구 거라고? 삼성전자 거. 그러니까 요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요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해보면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 되겠죠. 그럼 바로 이 자본에 삼성전자의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다 됐어요. 그럼 봐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뭐냐라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노무사의 1차 시험에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경영학을 왜 공부하는 건가?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태생은 뭐냐? 말 그대로 기업의 매니지먼트, 관리를 위해서 탄생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단 받는 건데 여기에서 기업이 그럼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윤 극대화였어요. 그렇죠?
나왔네. 여기서 답이 나오네. 봅시다. 여기 보면 왜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 이윤 극대화냐? 결국 기업은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장 싼 값에 조달을 해와서 그걸 CEO가 주면 CEO가 그걸 잘 투자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이 과정을 쭉 거쳤을 때 뭐가 제일 높게 나와야 되냐? 오케이, 당기 순이익이 가장 높게 나오게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은 곧 그 회사에 뭐가 됩니까? 이윤. 그래서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이윤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 하나 물어봅시다.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드래곤? 우리 건희 형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누구죠? 삼성전자의 주주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주.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다? 주주입니다. 주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라며 지금 삼성전자의 자산, 삼성전자가 이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 그 다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기 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자본에 해당되는 돈이 그러면 삼성전자 주인 거겠네. 그렇죠? 삼성전자 주인 누구라고? 주주. 맞죠? 네,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잘 봅시다. 색깔 여기 있네. 자,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 이게 무슨 식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 그래서 자산은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봐봐. 잘 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회사가 자금을 잘 조달해서 싸게 잘 조달해서 투자를 잘해서 그래서 매출액부터 쭉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정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윤 극대화는 이거랑 동일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당기 순이익 이윤이 극대화됐죠? 그럼 이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자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본이 극대화 되겠네. 이윤이 극대화됐으면. 맞죠? 그런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래. 근데 여기서 내가 일정 조건이 예를 들어서 남한테 빌린 돈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결국 자본이 극대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본은 일단 아까 전에 누구 거래요? 자본 아까 누구 거라고? 이 회사의 주인 누구? 주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극대화되면 이게 자본이 극대화되니까 자본 누구 거라고? 주주. 그래서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뭐가? 바로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당연히 이게 일정하면 뭐가 이게 극대화돼요? 오케이. 회사의 자산 가치, 회사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업 경영의 목표이자 기업 경영의 1년 동안의 순환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기업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끝까지 1년을 마무리하는지를 지금 한눈에 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특히나 회사 생활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가 충분히 눈에 좀 들어올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기업의 1년 동안의 활동을 보여드릴 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정 시점. 자, 여기는 이제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1월 1일이었으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자, 1월 1일부터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나고 그럼 여기가 12월 31일이 딱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로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딱 나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윤이 극대화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윤이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자본은 누구 거다? 주주. 그래서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회사의 자산 가치도 극대화된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완벽하네요. 됐죠? 자, 잘했고요. 이게 바로 경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랑 한 30시간 동안 같이 공부할 거는요.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 기업 경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경영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봅시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얼핏 봤을 때는 하나의 학문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유기적으로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를 가보면 인사팀이 있고 마케팅팀이 있고 생산팀이 있고 연구팀이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회사 그 팀 하나가 어찌 보면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 팀들이 어떻게 되냐, 상당히 유기적으로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탁 떨어지죠. 그럼 이게 요렇게 붙이면 약간 요 팀 것 같고 요렇게 붙이면 요 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싸워요. 아니 우리 거 아니야. 야, 너희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거 너희 거야. 사실 그게 어느 쪽에 가도 상관이 없긴 하고, 왜냐면 이게 항상 겹쳐져 있어서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면 우리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너희 거야. 왜 그래 막 이러죠. 예. 이게 사실 회사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맞물려 있어서 유기체처럼 돌아갑니다. 단지 그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좀 인식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나눴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크게 봤을 때 하나지만 그 안에 세부 과목이 몇 가지가 있냐, 그냥 제가 나눈 건데요. 이게 참 괜찮아서 저는 이걸 자주 씁니다. 뭐냐, 8가지 학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기업 경영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업 경영이라면, 그렇죠? 그럼 이 과정에서 저 8개 학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지금 기업 경영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쫙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지금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분필로? 지금 제가 뭐를 가지고 이거 쓰고 있죠? 뭐를 가지고? 이게 뭐냐? 그렇죠. 재무상태표라는 거랑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걸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회계라고요. 회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업의 회계는 뭐냐면요, 그 기업의 일종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영학에서 언어가 뭐냐면요, 회계예요. 회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회계를 싫어하지만 사실 회계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여러분 한번 봅시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되셔서 이제 멋진 노무사가 되시고 나면 나중에 혹시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좀 선진 어떤 노무 기법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학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쪽에 MBA 과정을 진학을 하려고 갔는데 그럼 바로 MBA를 들어가냐? 아니요. 유학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뭐부터요? 일단 놀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랭귀지 코스부터예요. 랭귀지 코스. 그렇죠? 그래서 일정 영어 성적 이상이 나와야만이 본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영어를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학문을 배우려고 간 건데, 그들이 그 학문을 전달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전달하냐? 그들의 언어를 매개체로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기업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데 그 전달의 매개체 언어가 뭐가 되냐? 회계가 돼요. 경영학에서는 언어가 바로 회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가 정복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본에 공부하러 갔는데 일본어 모르고 가서 일본 가서 공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내가 일본에 갔대. 근데 나 일본어 한 개도 몰라. 그럼 가서 공부가 됩니까? 안 되지.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경영학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세부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로 전달해야 되냐? 경영학이라는 나라의 언어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경영학이라는 나라의 언어가 뭐냐? 그게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는 바로 경영학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는 회계가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계 언어를 쫙 한번 일단 배웠네. 그렇죠?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라는 걸 우린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 바로 첫 번째 회계학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언어를 일단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정말 세부 내용을 공부해 보자고요. 자, 기업이 설립이 되어서 첫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다? 뭐예요? 뭐죠? 자본 조달을 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바로 이제 회계를 공부했다면, 언어를 공부했다면 두 번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은 뭐다?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왔을 때 가장 싼 값으로 돈을 조달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 CFO가 하는데, 바로 CFO가 이런 것들을 가장 저렴하게 돈을 조달해 오는 걸 연구할 때 도움을 주는 학문이 뭐냐? 오케이, 그게 바로 재무관리가 됩니다. 회계, 재무관리. 회계, 재무관리.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CFO가 CEO한테 줬죠. 그럼 CEO는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냐? 장고 끝에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 세 번째가 투자 의사결정인데, 이 투자 의사결정에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영학의 세부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업 경영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 세 번째.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케이.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지 CEO가 투자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옮겨야 되죠. 그렇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넣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뭐 합니까? 만들어야죠. 그래 팔지.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생산 운영합니다. 이 생산 운영을 할 때 좀 더 생산을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 뭐냐? 생산 운영 관리가 돼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의 끝에 뭐가 나옵니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는 게 탁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오면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네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 드디어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 뭐냐? 그게 바로 경영학에서는 마케팅이라는 학문이에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골라 잡아 해서 잘 팔아서 마케팅해서 이걸 쫙 해서 가장 높게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 기업의 첫 번째 목표인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되고요. 그 이윤이 쭉 해서 회사의 자본에 흘러 들어가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두 번째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면 뭡니까? 기업 전체 자산 가치도 극대화되는 세 번째 기업 가치 극대화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경영 1년 동안의 경영 목표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인사를 들었으니까 알겠네. 우리가 인사평가 방법 중에 BSC라는 평가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배웠어. 우리는 1기 때 배울 거야. BSC라는 평가법이 있는데 이 BSC라는 평가법이 뭐냐면 과거의 평가법 중에 단점이 뭐냐? 너무 회계 재무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는 게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다른 관점들도 함께 좀 밸런스 있게 보자 해서 나온 평가예요. 자, 지금 제가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 드러나지 않는 게. 자, 봅시다. 회사가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AI 시스템이 발달한다고 해도 결국 기업은 곧 누가 있어야만이 돌아가게 되냐면 누굽니까? 사람. 그렇죠? 회계랑 재무 정보의 가장 큰 단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 자원에 대한 그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계 재무제표의 이면에 있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모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적 자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인사관리 혹은 인사 노무관리라고 합니다. 바로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서 인적 자원이 모든 부분에 다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인사노무 관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별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특색이 있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잘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을 잘 관리하고 저 사람도 잘 관리하고 이 사람도 잘 관리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이들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인사노무관리라며 이들이 모여있는 전체를 덩어리로 삼아서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한데 전체를 보는 학문이 필요한데 그게 일곱 번째 뭡니까? 그게 바로 조직 그 자체를 보는 바로 경영 조직론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 했어요. 그럼 이제 회사가 다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끝이냐? 그렇죠. 마지막 기탁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회사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뭡니까? IT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굉장히 세계화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법과 상법의 여러 가지 법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마지막 여덟 번째 뭡니까? 경영의 기타 주제. 이걸 경영
일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 마지막, 그렇죠, 경영, 기타, 일반에 해당되는 8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8대 주제가, 이 8대 주제가 나름 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봅시다. 저는 이제 제가 1차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2차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노무사라는 시험을 볼 때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경영학이라는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에서 인사랑 경조를 왜 보냐? 그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노무사라는 사람은 결국 회사에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주로, 그렇죠, 인사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사 파트에서 인사 쪽 일을 하거나 사측에, 혹은 인사 파트에서 노측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노무사도 결국은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 하나의 부품인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기업 조직은, 현대 사회 기업 조직은요, 그 부품 하나하나가 나름의 굉장히 전문성을 띠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업 속에 속해 있는 부품이잖아. 그럼 좋은 부품, 전문적인 부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일단 기업의 전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어디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툭 쳤을 때 여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알게 모르게 이쪽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거시적인 것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 경영학을 여기서 그래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사 파트에서 일을 하실 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일단 기업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단 보라고 1차에서 경영학에서 이렇게 전체 거시적인 걸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거시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냐? 그럼 바로 이 8가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전체를 이제 봤네.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그 다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죠. 여러분들은 회계를 전문가하고 싶다? 그럼 공인회계사 가셔야죠. 그렇죠? 마케팅을 전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그 광고 선전 쪽,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에서 심화 학문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사관리랑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의 전문적인, 인사의 전문적인 사람인과 동시에 회사의 거시적인 틀도 함께 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건 출제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혼자서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도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회사가 전체 돌아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경영학을, 1차 경영학을 바로 오늘부터 30시간 동안 뭘 할 거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순서대로 내려갈 겁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 노트도 바로 이 편제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차가 보면 이 순서대로 딱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음에 크게 한번 펼칠 거예요. 크게 한번 쭉 펼치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일단 경영학이라는 큰 틀에서 한번 쭉 펼치니까 8개가 나왔죠? 그 다음 회계를 다시 들어가요. 회계도 어떻게 하냐? 회계도 처음에 딱 들어가면 회계 전체를 한번 쫙 펼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회계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재무관리도 어떻게? 재무관리 전체를 쫙 펼치고 다시 세부 내용,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익히고 안에 세부 내용을 하나씩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해하면서 습득이 될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영학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항상 수업을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니까 지금 한 10분만 좀 쉬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